왜 어떤 어른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어른에게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가?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누구는 손주가 먼저 안기고 누구는 명절에 잠깐 인사만 받는다. 똑같이 경로당에 나가는데 누구는 자리가 비면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누구는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카톡 단체방에서 당신이 말하면 대화가 끊기지는 않는가? 모임에서 당신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지는 않는가? 명절에 자식들이 아버지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서둘러 신발을 신지는 않는가?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 말이 입안에서 맴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운이 아니다. 태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도 끝내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다. 오늘 그의 지혜를 빌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는 어른의 비밀을 6가지로 풀어보겠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거를 내려놓아야 현재가 산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쌓아온 것들이 있다. 직함, 경력, 사회적 지위.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명함 한 장이면 대우가 달라지고 직급 하나면 자리 배치가 바뀌던 시절 말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계급장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모임에 가면 유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끝이 없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여 주던 사람들이 슬쩍 휴대폰을 꺼낸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뜬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온다는 말에 나 그날 약속 있어라며 모임을 피한다. 정작 본인은 모른다. 왜 연락이 뜸해지는지, 왜 모임에 사람이 안 오는지.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라고 투덜거리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다. 65살 김 씨는 새로 오신 분에게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라고 묻는다. 상대가 작은 가게 했어요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다. 반면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 갑자기 반색하며 아, 그러셨어요? 저는 몇 급까지 했는데 라며 경쟁하듯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 저 양반은 아직도 직급병이야 라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박 씨,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다. 이분은 경로당에서 절대 자신의 직급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늘 먼저 다가간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분에게 선생님, 사진 참 잘 찍으시네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 바둑 두는 분에게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저 양반 뭐 했던 사람이야? 나중에 누군가 귀띔해줬다. 그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래. 그러자 오히려 존경이 깊어졌다. 그런 분이 저렇게 낮은 자세라니. 지금 박 씨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점심때가 되면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며 먼저 밥을 사겠다는 분들이 줄을 선다. 박 씨는 웃으며 말한다.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70살 최 씨, 전직 기업 임원 출신이다. 동창회만 가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30분을 혼자 이야기한다. 해외 출장 다닌 이야기, 부하 직원 몇 명 거느렸다는 이야기, 연봉이 얼마였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래, 대단하다며 맞장구 쳐줬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반응이 달라졌다. 최 씨가 말을 시작하면 누군가 휴대폰을 꺼낸다. 며느리한테 카톡 왔네. 또 누군가는 시계를 본다. 아, 맞다. 나 손주 데리러 가야 해. 하나둘 자리를 뜬다.
어느 날 최 씨가 동창회 단체 카톡방에 이번 주 토요일 모임 가능한 사람? 이라고 올렸다. 읽은 사람은 12명. 답장은 하나도 없었다. 한참 뒤에야 누군가 그날 선약이 있어서요라고 짧게 달았다. 최 씨는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다. 최 씨 자신이 과거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시험을 겪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유배지로 끌려갔다. 과거의 관직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데라며 과거에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유배지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스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과거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냈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대화 중에 내가 현직일 때는이라는 말이 나오려 하면 물 한 모금 마셔라. 그 한 모금이 과거로 가는 입을 막아준다. 둘째, 상대방의 현재 관심사를 먼저 물어라.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으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연다. 셋째, 모임에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보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 사람을 모은다. 넷째, 명함 대신 미소를 준비하라. 은퇴 후에는 직함이 아니라 표정이 당신을 소개한다. 다섯째, 모임이 끝나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인사하라. 이 한마디가 다음 초대장이 된다. 과거는 훈장이요. 현재는 예의다. 훈장을 자랑하는 순간 현재의 자리를 잃는다. 지금까지 과거의 계급장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자식의 빈틈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 부모는 자식이 몇 살이 되든 아이로 보인다.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아직 어려서 몰라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 자식 집에 갔다가 어지러운 방을 보면 손이 근질거린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이 비어 있으면 한마디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 보라. 당신이 집에 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인가? 엄마 언제 와요? 기다릴게요인가 아니면 네. 알겠어요인가? 당신이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는가 아니면 초인종을 눌러야 겨우 열리는가? 만약 후자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국이 좀 싱겁네라고 했다. 아들 집 화장실을 보고 여기 곰팡이 좀 닦아야겠다라고 했다. 손주 옷을 보고 얘가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감기 걸리겠네라고 했다. 한 번은 괜찮았다. 두 번도 넘어갔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의 대답이 짧아졌다.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본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언제 가실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김 여사,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이분에게는 아들 내외가 있다. 어느 날 며느리 집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대신 배달 음식 용기가 가득했다. 보통이라면 요즘 애들은 밥도 안 해 먹어?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반찬 가게가 참 잘 나오더라. 나도 가끔 사 먹는데 편하고 맛있어. 덕분에 나도 편해졌다. 며느리 표정이 환해졌다. 어머니도 그러세요? 저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김 여사가 웃으며 답했다. 뭐가 그래? 맛있으면 된 거지.
둘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그날 이후 변화가 생겼다. 며느리가 먼저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맛집 찾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들도 달라졌다. 엄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주말에 들를게. 김 여사는 말한다. 눈 감아주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65살 이 여사, 딸 하나를 키운 분이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딸 집에 갔다. 어느 날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을 봤다. 이 여사 입에서 바로 말이 나왔다. 야, 이게 뭐니?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애 교육은 어쩌려고 이러니? 딸이 지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 나 요즘 야근이 많아서. 이 여사가 받아쳤다. 야근이 뭐 대수야? 내가 너 키울 때는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했어. 그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달라졌다. 이 여사가 이번 주 갈게라고 하면 엄마 그날 우리 약속 있어라는 답이 왔다. 처음에는 진짜 약속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석 달이 지나도록 그날은 안 돼가 반복됐다. 어느 날 이 여사가 예고 없이 딸 집에 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았다. 딸에게 전화했다. 야, 비밀번호 바꿨어? 딸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보안 때문에.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이 여사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정약용도 자식을 둔 아버지였다. 유배지에서 그는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썼다. 나는 여기서 이런 책을 읽으며 나를 다스린다. 너희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거라. 자신의 삶을 먼저 보여주고 선택은 아들들에게 맡겼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평생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물어라. 이번 주 언제 괜찮아? 라고. 예고 없는 방문은 감시처럼 느껴진다. 둘째, 눈에 보이는 허물은 그럴 수 있지라며 넘겨라. 어지러운 방도, 빈 냉장고도 당신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셋째, 돈 봉투는 주되 사용처는 묻지 마라. 잘 썼어? 라는 질문은 돈이 아니라 빚을 준 것이 된다. 넷째, 카톡 답장이 늦어도 바쁘구나 하고 넘겨라. 독촉하면 다음 답장은 더 늦어진다. 다섯째, 당신 삶의 재미를 자식 밖에서 찾아라. 자식에게 올인하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당신도 외로워진다. 멀리 있어야 그리움이 핀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그리움 대신 부담만 남는다.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의 빈틈을 모른 척하는 것. 여기까지 실천하면 이미 달라진 자신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베풀문 말없이 하라. 사람은 누구나 베풀고 싶어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평생 받기만 했던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베푼 다음이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밥 한 번 사고 나서 내가 저번에 샀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선물 하나 주고 나서 그거 비싼 건데 라고 덧붙이는 사람이 있다. 커피 한 잔 사고 나서 요즘 커피값도 만만찮아 라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 고맙다는 마음보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다음에 내가 더 비싼 거 사야 하나? 계산이 시작된다. 베풀미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린 것이다. 경로당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다. 누군가 과일을 사왔다. 다들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먹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덧붙인다. 이거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거야. 한 박스에 5만 원이나 했어.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진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은 하지만 맛이 달라진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저번에 내가 사과 사왔을 때 누구누구는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끝이다. 다음부터 그 사람이 뭘 사와도 불편해진다. 받으면 빚지는 것 같고 안 받으면 눈치 보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살인 정 어르신,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다. 이분은 매달 연금을 받으면 작은 빵이나 제철 과일을 산다. 그리고 경로당 식탁에 슬쩍 두고 간다.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 누가 뒀어? 정 어르신은 시치미를 뗀다. 아, 그거요? 동네 분이 주시길래 나눠 먹자고 가져왔어요. 자기가 산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눈치챘다. 저 양반이 매번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 어르신은 끝까지 부인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정 어르신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양지 바른데. 정 어르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돌아왔다. 정 어르신은 말한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요.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70대 초반 오 씨,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다. 이분도 베풀기를 좋아했다. 모임 때마다 밥을 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밥을 사고 나면 꼭 한마디가 따라왔다. 오늘 고깃집인데 1인당 3만 원이야. 요즘 고기값이 장난 아니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표정이 굳었다. 며칠 뒤 오 씨가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다. 저번에 내가 15만 원 넘게 썼는데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네. 요즘 사람들 참 야박해. 방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답을 달지 않았다. 다음 모임 공지가 떴다. 오 씨가 나 갈 수 있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임 날짜가 바뀌었다. 오 씨가 그날은 안 되는데 라고 하자,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모임은 오 씨 없이 진행됐다. 오 씨는 억울해한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른다니까.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베풀고 나서 생색을 낸 순간 선물은 빚이 되어버렸다. 갚을 수 없는 빚 앞에서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느낀 것이다. 정약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라 여겼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아픈 이에게 약초를 나누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다. 쌀을 나누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대가 없는 베풀미 결국 그를 지키는 울타리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커피 한 잔이라도 기분 좋게 먼저 결제하라. 얼굴부터 밝게. 인상 쓰며 계산하면 베푸는 게 아니라 시위하는 것이다. 둘째, 내가 샀다는 말 대신 함께 먹으니 맛있다라고 하라. 주어를 나에서 우리로 바꾸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셋째, 상대가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액으로 자주 베풀어라. 한 번에 10만 원보다 10번에 걸친 1만 원이 관계를 오래간다. 넷째, 베푼 것을 절대 꺼내지 마라.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선물은 청구서가 된다. 다섯째, 계산서 앞에서 신발끈 묶지 마라. 누가 먼저 내느냐보다 어떤 표정으로 내느냐가 중요하다.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하지만 입이 열리면 마음은 닫힌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일에 참견하지 않고 베풀되 생색내지 않는 것.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하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네 번째 아픈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있다. 나이가 들면 몸 어딘가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린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병원 다니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하느냐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만나기만 하면 병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나 저번에 내시경 했는데 말이야. 요즘 혈압약 바꿨거든. 의사가 그러는데 내 무릎 연골이 말이야. 처음에는 걱정이 된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도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 달라진다. 아, 네. 대답이 짧아진다. 눈이 휴대폰으로 간다. 네 번째가 되면 아예 화제를 돌린다. 아, 그러셨구나. 참, 요즘 날씨가 좋아졌네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 상대가 지쳐가는 것을. 더 힘든 것은 신세 타령이다. 내가 평생 고생만 했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위로한다. 그래도 어르신, 힘내세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지친다. 저분은 만나면 기빨려라는 말이 나온다. 경로당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다. 몇몇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오면 분위기가 바뀐다. 갑자기 시계를 보는 사람,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 나 가봐야 해라며 일어서는 사람. 그 다가오는 사람은 모른다. 자신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피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조 씨,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분이다.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다. 계단 오르기도 어렵고 오래 걷지도 못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조 씨, 무릎은 좀 어때? 보통이라면 아이고, 아직 멀었어. 죽겠어라고 할 만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렇게 답했다. 나라에서 관리 잘해주니 금방 좋아지네. 요즘은 재활 유튜브 보면서 운동하는 게 취미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친구들 반응이 달랐다. 오, 유튜브로 재활해? 나도 좀 알려줘. 조 씨는 긍정적이야. 보기 좋다. 대화가 이어졌다. 아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밝았다. 조 씨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모임에서도 조 씨가 오면 반긴다. 조 씨 왔어? 여기 앉아. 조 씨는 말한다. 아픈 건 의사한테 말하면 돼. 친구한테는 웃긴 이야기 해야지.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였다. 70살 최 씨,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분이다. 이분은 만나면 인사가 독특하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첫 마디다. 그 다음은 정해져 있다.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 10분. 무릎이 시리다는 이야기 10분.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10분.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낫다. 다음은 자식 이야기다. 우리 아들은 전화도 안 해. 며느리가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가. 또 30분이 지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힘내세요. 하지만 2달, 3달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다. 최 씨가 다가오면 누군가 말한다. 나 손주 데리러 가야 해. 또 누군가는 나 화장실 좀. 하나둘 자리를 피한다. 최 씨는 혼잣말을 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정이 없는 게 아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것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지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매번 무거운 짐을 같이 지라고 하면 피하게 된다. 정약용도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병치레가 찾았다. 습한 날씨, 부족한 음식,
외로움, 몸도 마음도 힘든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다리가 저려 책상을 뚫을 정도로 공부했다며 아픔을 학문의 열정으로 바꾸었다. 고통을 말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존경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품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건강 상태는 의사에게만 상세히 말하라. 친구에게는 요약본이면 충분하다. 좀 아팠는데 나아지고 있어. 이 한 문장이면 된다. 둘째, 친구를 만나면 첫 5분만 아픈 이야기하고 주제를 바꿔라. 타이머를 마음속에 두라. 5분이 지나면 그건 그렇고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라. 셋째, 죽겠다 대신 덕분에 살겠다라고 말하라. 같은 상황도 표현에 따라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다. 넷째, 자식 자랑도 자식 흉도 적당히 하라. 둘 다 길어지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 다섯째, 오늘 본 재미있는 것을 하나 준비하라. TV 프로그램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뉴스든 밝은 화제를 가지고 다녀라. 그것이 당신의 명함이 된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매일 나누면 민폐가 된다. 아픔은 의사에게, 웃음은 친구에게.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일에 참견하지 않고, 베풀되 생색내지 않고, 아픈 이야기는 짧게 하라고 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제 5번째는 조금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5번째, 깨끗한 외양은 타인에 대한 예의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노화 냄새라고 한다. 땀 냄새, 입 냄새, 옷에 밴 음식 냄새.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안다. 당신 주변을 떠올려 보라.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함께 탔을 때 상대가 슬쩍 코를 돌리지는 않았는가? 손주가 안기라고 해도 할아버지 나중에요 하며 피하지는 않는가? 경로당에서 옆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이 아, 저쪽에 자리 있네요 하며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는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어르신, 냄새가 나세요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둔다. 자리를 피한다. 연락을 줄인다. 이유를 모른 채 외로워지는 것이다. 옷차림도 마찬가지다. 나이 들면 뭘 그렇게 차려입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얼룩진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어떤가? 구겨진 바지, 늘어난 티셔츠, 달아해진 신발. 아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느껴진다. 저분은 좀... 이런 말이 등 뒤에서 돈다. 정작 본인은 편한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편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강 씨. 퇴직 후 아파트 경비 일을 잠깐 하셨던 분이다. 이분은 외출할 때 항상 깔끔하다. 화려하지 않다. 그냥 깨끗하다. 흰 셔츠에 칼주름 잡힌 바지. 구두는 낡았지만 광이 난다. 무엇보다 비누 향이 은은하게 난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안 와도 냄새 안 나서 좋아. 아이들은 솔직하다. 강씨 품에 먼저 파고든다. 며느리도 반긴다. 아버님 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다. 강씨가 앉으면 옆자리에 사람이 앉는다. 강씨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불쾌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모인다. 강씨는 말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씻는 거지. 반면 어떤 분은 달랐다. 68살 이씨, 혼자 사시는 분이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샤워했다. 나중에는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뭐. 옷도 마찬가지다. 며칠째 같은 옷을 입는다. 티셔츠에 국물 얼룩이 있어도 어차피 또 묻을 텐데 하며 그냥 입는다. 머리도 기름지고 수염도 덥수룩하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 계산대에서 줄을 섰는데 앞사람이 슬쩍 뒤를 보더니 한 발 앞으로 갔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함께 탄 젊은 사람이 코를 손으로 가리고는 다음 층에서 내렸다. 올 층이 아니었는데. 이 씨는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피할 뿐이다. 명절에 아들 가족이 왔다. 손주가 달려오다가 멈칫했다. 할아버지, 냄새 나요. 아이는 솔직하다. 며느리가 황급히 얘가 무슨 소리야 하며 손주 입을 막았지만 그날 이후 방문이 뜸해졌다. 이 씨는 지금도 모른다. 왜 연락이 줄었는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매일 아침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책을 읽었다. 누추한 곳에 있어도 스스로를 누추하게 두지 않은 것이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존경했다. 저분은 다르다. 외양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품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외출 전에 반드시 샤워하고 속옷을 갈아입어라. 몸이 불편하면 수건으로라도 닦아라. 10분의 수고가 하루의 인상을 바꾼다. 둘째, 집안 환기를 자주 하라. 집 냄새가 옷에 밴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면 옷 냄새도 달라진다. 셋째,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고 깔끔한 셔츠 한두 장을 사라.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 중요하다. 얼룩 없고 구김 없는 옷이면 충분하다. 넷째, 신발 뒷굽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신발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다른 신발은 고치거나 바꿔라. 다섯째, 외출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가? 거울이 답을 해줄 것이다. 옷차림은 무언의 대화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옷이 먼저 말한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다. 과거를 내려놓고 자식 일에 참견하지 않고 베풀되 생색내지 않고 아픈 이야기는 짧게 하고 외양을 깨끗이 하라고 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6번째,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할 수 있다.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혹시 혼자 남는 것은 아닌가? 자식들이 연락 안 하면 어쩌나? 친구들이 먼저 떠나면 어쩌나? 아무도 찾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 매달리게 된다. 모임에 빠지면 불안하고, 카톡에 답장이 없으면 초조하고, 전화가 안 오면 서운하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린다. 찾아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오히려 사람을 밀어낸다. 생각해보라. 만날 때마다 요즘 왜 연락 없어? 라고 묻는 사람과 나는 요즘 이런 재미있는 것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와 더 함께하고 싶은가? 답은 명확하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인다. 혼자 도서관에 가고,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혼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궁금해진다. 저분은 뭘 하시길래 저렇게 여유 있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온다.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마라. 외로움이 두려워 붙잡으려 하지 마라. 내가 숲이 되면 새는 저절로 날아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혼자였다. 가족도 벗도 제자도 곁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스스로 충만했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왔다. 배우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독처, 홀로 머무르는 힘. 그것이 품격의 완성이다. 홀로 꽃 피워야 향기가 멀리 간다. 당신 안에 꽃을 피워라. 향기는 저절로 퍼진다. 이제 당신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는 어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첫째, 과거를 내려놓아라. 둘째, 자식의 빈틈을 모른 척하라. 셋째, 베풀되 생색내지 마라. 넷째, 아픈 이야기는 짧게 하라. 다섯째, 외양을 깨끗이 하라. 여섯째, 혼자서도 당당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 곁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등굣길에 손을 흔들어 주었다. 아플 때도 아프다 말 못하고 버텼다. 하고 싶은 건 미루고 먹고 싶은 것 참으며 오로지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다. 베풀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함께 할 수 있고 혼자 있을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잃지 않았기에 18년의 세월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귀한 줄 알아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당신도 그러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